이번 책은 윌리엄 그린의 돈의 공식입니다. 옮긴이는 박영호입니다. 제가 모니시 파브라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브라이는 1964년 인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처음에 뭄바이에서 살았고 그의 가족은 교회에 소재한 $20짜리 소형 아파트에서 살다가 나중에 뉴델리와 두바이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색깔이 있는 사람들인데 할아버지는 고기야 파샤라는 그 유명한 마술사로 신비에 쌓인 이집트인 차림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파브라이는 소년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올라 보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야기는 없고요. 아버지인 옴 파브라이는 사업가로 창업하는 회사마다 파산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양한 사업체, 보석 공장을 소유하기도 했고 라디오 방송국을 세운 적도 있고 우편으로 마술용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아버지는 못 말리는 낙관론자였지만 사업을 할 때마다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의 파산을 지켜본 파브라이는 다시는 결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부모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 그래서 나를 발가벗긴 채 바위 위에 올려둘지라도 나는 창업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파브라이는 어린 시절 반 전체 65명 중 62등 수준이었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렸는데요. 9학년이 되어 IQ 검사 테스트를 받으며 인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마치 누군가 말에 채찍질을 하자 말이 튀어나가는 상황과 같은 대전환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는 그 IQ 테스트 감독 선생님에게 다가가 이런 테스트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너의 그 IQ는 180 이상은 된단다. 단지 공부에 전념하지 않고 있을 뿐이란다. 그때 이 말이 그를 깨운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파브라이는 미국 남동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클램슨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의 전공은 기계공학이었는데요. 대학에서 주식시장을 알게 된 그는 투자 수업을 들으며 남다른 재능을 드러내는데요. 그때 그의 그 지도교수가요. 그의 그 재능을 보고 전공을 바꿔라. 그런데 그 파브라이는 그때만 해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얼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전공인 기계공학에 비하면 난이도가 10분의 1 수준이라고, 그래서 그런 패배자들이 있는 분야에 가고 싶겠냐고. 그러나 파브라이는 대학을 졸업 후 그 R&D 기업인 텔랩스에 입사했다가 그 1990년 신용카드 대출 $70,000, 그 다음에 401k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30,000를 투자금으로 이용해서 그 IT 컨설팅 회사 트랜스테크를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스테크는 번창해서 직원이 160명으로 늘어나고 1994년 계좌에 $1,000,000의 자금을 확보합니다. 자, 파브라이는 그때 처음으로요, 그 투자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1,000,000의 투자금이요. 그해 그 히드로 공항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그는 그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사서 읽었고 버핏에 관한 책을 처음으로 읽은 셈이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자 CEO가 20살의 나이에 투자를 시작해 44년 동안 매년 31%의 수익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파브라이는 그 버핏은 멍청이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요. 그 어린 시절 들었던 인도인 체스 발명가 이야기가 그때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요. 그 체스 발명가가 황제에게 게임을 만들어 바쳤고 황제는 그에게 보상을 하사하겠다고 하자 그 발명가는요. 체스판에 그 첫 한 칸에 쌀 한 톨, 다음 칸에 쌀 두 톨, 세 번째 칸에 쌀 네 톨을 주는 식으로 64칸까지 한 칸마다 앞칸에 곱절만큼 그 쌀을 올려달라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숫자에 밟지 못했던 황제는 체스 발명가의 요청을 수락했는데요. 자, 지금의 가치로 약 환산해 보면요. 그 황제가 체스 발명가에게 약 300조 달러를 빚졌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떠올린 그 파브라이는 버핏이 복리의 게임에 통달했다는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요. 이 버핏은 40년 동안 18번에 걸쳐 그의 돈을 2배로 불렸으며 이미 세계 최고 부호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파브라이는 생각에 이제 잠기는데요. 버핏의 주식 선택법을 파악하고 버핏의 이기는 원칙을 모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지금 그 100만 달러를 10억 달러로 불리기 위해 그럼 30년 게임을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요. 그 지금 파브라이는 버핏을 복제하여 그대로 한번 모방해 보기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버핏의 동반자이자 그 다방면의 지식을 겸비한 그 다음에 그 찰스 먼거를 복제합니다. 파브라이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뻔뻔한 흉내쟁이입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복제된 것입니다. 제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대로 이제 그 방법을 따라 하는데요. 자, 7년에 걸쳐 지금 이 책의 저자인 이 그 윌리엄 그린이요. 7년에 걸쳐 그 파브라이와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요. 그 그를 따라 그 버크셔 해서웨이 거기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인도를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집요한 이 복제 전문가인 파브라이는 끈질기게 복제의 기술을 활용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모습이 독창적으로 보일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브라이의 사고는 내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사실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요. 이 복제할 가치가 있는 생각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약 40여 명 정도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0년이 넘도록 빠짐없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연례 주주총회에 계속 참석하면서요. 버핏과 친분을 맺어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파브라이는요. 그 버핏이 연평균 그 31%의 수익을 달성했다면 자기는 조금 낮춰서 한 26% 수익을 달성. 그것도 어렵다면 그 약간 더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요. 아, 그럼 내가 한 용평균 한 그럼 16% 그렇게 하더라도
이 100만 달러가 30년 후에는 아마 8,585만 달러로 불어날 테니 복리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 얼만큼 신중하게 하냐면요. 그 버핏의 가르침,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요. 버핏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시장의 그 분위기에 도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터무니없는 가치 평가액으로 몰아갔던 그 70년에서 72년, 그때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폭락하자 73년에 그때 시장이 폭락하자 그때 워싱턴 그 포스트를 그 워싱턴 포스트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그것을 40년 동안 보유를 합니다. 자, 지금처럼 그 활동 과잉의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그 천천히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요. 이 먼 거는 한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개울가에서 작사를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부분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군침 도는 연어가 헤엄칠 때 그 사람은 작살로 연어를 찌릅니다. 그러고서 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또 연어가 그 개울을 지나갈 때까지 또 6개월을 기다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신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인내, 극도의 인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그 증시가 폭락했을 때 파브라이는 2달간 10번의 투자를 하지만 2011년에는 두 종목만, 그 다음에 12년에는 3종목만, 13년에는 아예 매수도 하지 않고요. 2018년에는 미국 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요, 그 파브라이는 주요한 미국 증권 그 거래소에 등록된 이 3,700여 기업 중에 가격이 저렴해 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에 반해서 그때 바로 인도, 중국, 한국으로 눈을 돌려서 그때 저렴한 종목이 풍부한 개울가에서 작사를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낚시하라.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그대로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2020년 봄 그때 붕괴했을 때요. 그때 그 파브라이는요. 시장은 이런 단기적인 잡음과 고통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공포를 이용해서 세리티지 지분 13%를 매입하고요. 그 시장에서 공포감이 사라지고 우량 자산의 가치가 인정되어 결국 투자금이 10배로 늘어날 것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그 다른 또 그 프랜시스 추가 뭐냐면 그러니까 버핏과 먼거 그 파브라이는 그 지금 극도의 인내심과 선택에 기반한 그 전략을 고수하겠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또 이 세 사람으로 대표되는 엘리트 집단에는 그 캐나다 최고 투자가로 꼽히는 그 프랜시스 추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그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요. 얼만큼 기다릴 수 있냐, 얼만큼 매수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이랬을 때 프랜시스 추의 대답입니다. 저는 10년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특별히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상황, 매입할 종목이 거의 없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판단을 서둘러서는 안 되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저렴한 종목이 당신에게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추는 10년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그 추는
매수하기에는 높이 평가된 종목들을 분석하고 그냥 골프장에서 공을 치는가 하면 하루에 2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드라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스스로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1인칭이 아닌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 그 버핏의 그 관련한 이야기 그것을 unscripted에서 MJ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더 객관적인 시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산 뒤 그것이 오르기를 희망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 대신에 워렌 버핏 같은 활동가들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의결권을 획득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큰 포지션을 취한다. 활동가 투자자들은 통제권을 행사하고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활동가인 워렌 버핏이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중 하나다. 뭔가 다른 시각을 확 던져주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월스트리트는 그 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산 투자와 이익 창출과 자본 배치의 장소인 것이다. 그렇다. 일찍 그리고 자주 저축하라. 하지만 복리의 파도를 타고 약속의 땅으로 항해를 갈 수 있을 거라고는 꿈꾸지 말라. 지금 이 복리의 마법의 효과라고 얘기하는 그거 수백만 달러를 모았을 때 이렇게 사실을 줍니다. 자, $1,000로 투자하면 월 2,000이 아니죠. $2 91센트, $2, $3도 안 되죠. 그 복리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월 $10,000 이상이 비과세로 절대적으로 손가락 하나 꼼짝하는 일 없이 쥐꼬리만큼 작은 이유를 통해 불어나는 것이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달러를 빠르게 벌고 저축할 수만 있다면 복리의 놀라운 힘을 누릴 수 있지만 복리 속임수가 꼬드기는 것처럼 한 푼 두 푼 모아서 차곡차곡 재산을 불리는 용도로는 복리의 강력한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자본 원칙은 또 한편 인플레이션을 무찌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그 수백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할 게 아니라면 일찍 그리고 자주 저축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먼저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요. 이 MJ의 이 시선이 저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까지 워렌 버핏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의 어마어마한 성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꼬집고 싶은 것은 진정성이다. 그는 자신을 개미군단의 일원으로 그린다. 마치 자신이 그날의 5번째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당신과 나처럼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인 척 말한다. 그는 매입과 보유를 통해 재산을 일구지 않았다. 그는 기업가로서의 활동과 기업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투자물의 가치를 증대하여 부를 축적했다. 워렌 버핏은 새로운 지분 투자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궁극적 생산자다. 그리고 각본화된 개미들이 월스트리트 카지노에 걸어 들어가서 월스트리트의 시스템에 따라 투자할 때 그 시스템은 넘쳐나는 새로운 돈으로 들어가고 주가까지 올라주면 금상첨화인 것이다. 그러니까 게임을
그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아까도 그 파브라 얘기할 때. 그래서 언스크립티드가 다른 좀 더 객관적인 생각을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파브라이는요. 파브라이는 이렇게 지금 버핏의 그 법칙 그다음에 멍거의 원칙을 쭉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하기로 했다는데요. 이 파브라이는 운과 그다음에 이 지혜의 조합으로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100만 달러를 1000만 달러로 바꿔 놓고요. 그래도 여전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 파브라이는 버핏에게 무상으로 그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이 파브라이의 제안에 버핏의 답은요. 제가 가진 시간을 가장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브라이는요, 자신이 이 버핏의 성공 사례를 확인한 이 파브라이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일을 실천하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이 버핏의 파트너십 모델을 그대로 계속 복사를 합니다. 그 운용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는 행복한 또 고민을 하는데요. 그 많은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상위 1% 억만장자 그 사람은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다음에도요. 버핏을 따라하는 점 그 버핏을 따라해서 뭐를 시작하면요. 기부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도요. 자기도 약간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막 숱한 뭐 엄청나게 신발을 맞추고 뭐 페라리를 사고 그다음에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처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버핏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서약한 바 있었지. 이러면서 기부 복제하기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요. 인도에 어떤 소식을 접하냐면은 수학 교육자 아난드 쿠마르가 인도 시골 지역에서 소외 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기사 이거를 접하고요. 인도로 달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요. 자신이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이디어를 너의 아이디어를 쓰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서 인도에서 닥샤나 재단 그때부터 다른 재단으로 해서 인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인도 공과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장학금을 계속 기부를 하고요. 거기에 넘어서서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요. 2,6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 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 공과대학을 넘어서 그 다음 목표로 빈곤에 시달리는 수백 명의 학생이 의과대학 시험을 준비하도록 돕고 그리고 2019년 장학생 164명이 의학도의 길로 들어서면서요. 그건요. 64%의 입학률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뒤에서 파브라이가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브라이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물론 파브라이가요. 이렇게 성공 가드만 걸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손실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47%의 손실도 보고 그다음에 그 2008년에서 9년 그때 금융위기 때는 67%의 손실도 보고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손실을 봤을 때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파브라에게 물어보자요.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문제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한창 붕괴할 때 매입한 주식이 너무 저렴했던 나머지 그는 절정에 달한 기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 파브라이는요, 매사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태도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브라이는요,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길 것을 아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복제를 게임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잭도 브릿지도 그리고 이 아까 그 인도 공과대학이나 그다음에 그 의대를 갈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그 모든 그 닥시아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게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확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 파브라이가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를 끊임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을 높였다는 것이죠. 이기려면 이긴 그 사람의 방법을 그대로 복제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밥 말리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과거에 한 기자가 밥 말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말리 씨는 부자인가요? 그러자 음악가는 조심스럽게 기자님이 말하는 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때 기자가 구체적으로 말리 씨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나요? 은행에 많은 돈이 있지요. 이에 말리는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돈이 기자님을 부유하게 만드나요? 저는 그런 류의 부유함은 없습니다. 제게 불안, 제 삶 그 자체예요. 영원히. 돈이 기자님을 부유하게 만드나요? 저는 그런 류의 부유함은 없습니다. 제게 불안, 제 삶 그 자체예요. 영원히. 네. 부의 공식의 북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